야, 너 폰 바꿀 거야? 네, 저 바꿀 거예요. 뭘로 바꿀 거야? 14 프로. 너한테 프로가 왜 필요해? 카메라도 잘 안 쓰면서. 14 프로 무슨 색깔? 저 그냥 실버. 아, 재미없어. 권PD님, 우리 구독자 40만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리고 권PD의 우리 회사 근무 4주년도 다 되어가기에 내가 권PD한테 아이폰 14 프로를 사주기로 했어요. 좋아요 해보세요. 좋아요. 정말 기뻐요? 네. 256기가 필요하다고 했죠? 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뭘 생각을 해? 방금 전에 말해줬는데 512기가를 쓰겠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4 시리즈 전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왼쪽부터 아이폰 14, 아이폰 14 플러스,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입니다. 전에 어떤 영상에 보니까 제가 자꾸 14이라고 해서 재수없다고 그러셨는데 아이폰 14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14 할까요? 14? 네. 어떻게 발음해야 재수가 안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미니 모델이 없어지면서 아이폰 14과 아이폰 14 프로의 화면 크기가 6.1인치로 동일하고 아이폰 14 플러스와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화면 크기가 6.7인치로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이번에 예쁘다고 생각한 컬러들을 싹 모아본 건데요. 아이폰 14 퍼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퍼플이 정말 화이트 컬러에다가 보라색 물감을 실수로 한 방울 떨어뜨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측면을 보시면은 측면에 알루미늄 마감 부분까지 은은하게 퍼플이 연결되고 있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조명이 밝은 환경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약간 푸르스름한 화이트처럼 보일 때도 있을 정도로 연한 퍼플이에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번에 아이폰 14 시리즈 중에서 블루가 제일 예쁘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블루는 일반적인 블루 컬러라기보다는 스카이 블루 느낌에 가까운데 또 그렇게 화사한 컬러는 아니에요. 그래서 애플 공홈에 있는 사진보다는 한 톤 어둡고 진한 블루 컬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측면에 알루미늄에도 이렇게 블루 컬러로 마감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번에 아이폰 14 시리즈 기본형 모델에 적용된 퍼플이랑 블루 모두 흔하지 않은 색감이라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셔서 이제 지긋지긋해지셨을 바로 그 컬러,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딥퍼플 컬러입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 봤을 때는 딥퍼플이 막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컬러가 실물로 보면은 생각보다 너무 어두워가지고 오히려 약간 칙칙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어두울 거면 굳이 퍼플을 쓸 필요 없이 스페이스 블랙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또 뜯어가지고 내 손에 이렇게 쥐고 나만의 공간에서 요리조리 살펴보니까 아니에요. 또 예쁘네요. 정말 고급스럽고 오묘한 컬러입니다. 제가 제품 공개 행사 때 이 컬러를 보고 약간 어두운 조스바 컬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보니까 얘가 또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 그 웰치스 아시죠? 음료수. 아니면 환타 포도맛 컬러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각도에서 보면 어두웠다가 또 각도를 바꿔보면 확 채도가 올라갈 때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입니다. 근데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실버 컬러가 전작인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의 실버랑은 톤이 엄청 달라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왼쪽에 아이폰 13 프로 맥스고요. 오른쪽에 아이폰 14 프로 맥스입니다. 왼쪽이 조금 더 노란빛이 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스타라이트에 가까운 그런 실버 컬러인데요. 오른쪽에 14 프로 맥스는 훨씬 더 새하얗죠? 이거는 진짜 파란빛이 돌 정도로 A4 용지처럼 창백한 백색으로 나왔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약간 따뜻하고 누르스름한 기존 색감이 더 마음에 드는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케이스를 씌워서 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케이스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는 애플 정품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가죽 케이스인데요. 이거 컬러 이름이 잉크 컬러더라고요. 이게 컬러가 어떤 느낌이냐면 딥퍼플이랑 조금 비슷해요. 그쵸? 좀 비슷하죠? 근데 이 보라색이 좀 더 다크해지면서 뭐랄까 네이비에 가까운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다가 새로 나온 이 오렌지 컬러의 맥세이프 월렛을 붙여주면 진짜 미치지 않았어요? 정말 컬러조합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번에 애플 정품 액세서리가 이번 시즌 게 컬러가 다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맥세이프 월렛 이렇게 떼서 이렇게 올려서 카드를 빼야 되는 이 방식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애플페이 행복 회로를 돌려봅니다. 기다릴게요. 현대카드도 좋고 삼성카드도 좋으니까 발급 받을 테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왼쪽이 아이폰 14, 오른쪽이 아이폰 14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는 여태까지 기본형 모델에는 없었던 대화면 옵션이기 때문에 좀 특이하죠. 아이폰 14과 나란히 두었을 때는 이 정도 화면 크기 차이고요. 제가 원래 쓰던 아이폰 13 프로 맥스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환율 반영 때문에 아이폰 13 시리즈만큼 가격 메리트가 없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항상 제가 계속 대화면 모델인 맥스만 쓰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폰 14 플러스가 대화면의 매력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쓸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라는 게 반갑긴 합니다.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 신제품에는 주변광 센서가 2개나 들어갔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면에 트루데스 카메라 있는 앞부분에 하나, 그리고 카메라가 있는 뒷부분, 여기에도 주변광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밝기나 화이트 밸런스를 즉각적으로 잡는 데도 좋지만 사진 촬영을 할 때도 노출이나 화배를 신속하게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4이랑 아이폰 14 플러스는 조금 독특한 변화가 있는데요. 망가졌을 때 수리가 용이한 구조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뒷면 유리가 깨졌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자, 권 PD가 지금 사용 중인 아이폰인데요. 이렇게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얘가 왜 수리를 안 했겠어요? 유리만 깨진 거지만 뒷면 전체 하우징을 교체해야 되니까 비용이 엄청 나와서 안 바꾼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폰 14 플러스랑 아이폰 14에서는 유리만 딱 떼내서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 수리비도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이제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외관에서의 주요 변화를 하나 더 살펴볼게요. 카메라가 더 커졌죠. 자, 보시면 미묘한 차이지만 13 프로 맥스보다 14 프로 맥스에서가 카메라가 더 큽니다. 아니, 이제는 이게 딱히 화제거리도 되지 않더라고요. 카메라 선 자체의 면적도 커졌지만 옆에서 보면 카툭티 자체도 조금 더 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 정도로 커진 걸 감수해야 할 만큼 카메라 성능도 좋아졌을까요? 제가 지금 카메라 리뷰는 따로 자세히 준비 중이지만 미리 좀 스포를 하자면 정말 좋아졌습니다. 자, 왼쪽에 아이폰 13 프로, 오른쪽에 아이폰 14 프로로 촬영한 저조도 사진인데요. 확대를 해보면 오른쪽 사진의 노이즈가 현저하게 적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 픽셀을 이용해서 디지털 크롭 형태의 2배 줌까지 총 4개 화각으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죠. 2배 줌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생각보다 선의도도 괜찮고 무엇보다 실내에서 촬영할 때 3배 줌 촬영보다는 초점 거리도 짧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참고로 일반 촬영 모드에서 4800만 화소로 사진이 찍히지 않습니다. 메인 카메라에서도 기본 세팅은 1200만 화소로 되어 있고요. 애플 프로로우로 촬영할 때만 4800만 화소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찍으면 사진 한 장에 막 120메가, 130메가씩 용량을 차지하니까 후보정이 필요한 프로페셔널한 작업이 아니라면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동영상 촬영에 새로운 기능인 액션 모드가 추가되었죠. 촬영 결과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 카메라를 기준으로 액션 모드를 껐을 때랑 켰을 때 이 정도로 화각의 차이가 생깁니다. 달리면서 찍은 영상을 볼까요? 차이가 나긴 하네요. 다이내믹 아일랜드 기능은 이미 엄청 많이 접해보셨죠? 제가 여러 번 사용을 한번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백그라운드에서 음악이나 영상을 플레이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벨소리를 이렇게 켜고 끌 때나 사소한 순간순간 애니메이션의 디테일이나 모션의 부드러움에 정말 감탄하게 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까만 구멍 부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너무 리얼하게 꿈틀꿈틀 이렇게 움직여요. 이걸 위해서 디스플레이 엔진을 따로 넣고 5코어 GPU 같은 걸 때려 박았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여러 개의 앱이 돌아갈 때 이 다이내믹 아일랜드 영역을 계속 탭하면 백그라운드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앱들이 차례대로 전환되면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바에서 스와이프하는 동작이 내가 켜둔 모든 앱을 전환하는 멀티태스킹 동작이라면 이 조작은 현재 백그라운드에서 구동 중인 앱에 대한 새로운 멀티태스킹 조작이 될 수 있겠네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꾸 써보고 싶은데 아직 제가 원했던 것만큼 다양한 앱에서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100% 활용할 수는 없더라고요. 애플 자체 지도에서 길 안내를 열었을 때는 앱을 이렇게 닫으면 보이시는 것처럼 다이내믹 아일랜드의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기가 막히게 방향이나 거리를 안내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너무 활용해보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애플맵이 전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맵으로 한번 내비를 열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 표시나 롱탭으로 팝업 창을 띄우는 기능은 지원되지 않고 그냥 내비게이션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아이콘만 표시되더라고요. 얼른 국내 앱도 다이내믹 아일랜드에 맞게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향후에는 실시간 현황 API를 사용하는 앱들이 다이내믹 아일랜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로 배달을 시켰을 때 음식이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제가 앱에 계속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 상단 다이내믹 아일랜드 영역에 3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표시될 수 있고 택시를 불렀을 때도 몇 분 후 도착인지 상단에 도착 시간이 바로 뜨게 되겠죠. 이런 기능까지 국내에서도 지원을 하게 되면 정말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카톡 같은 것도 수신제 후 몇 분 동안은 뭐 다이내믹 아일랜드에 표시될 수 있게 설정을 해서 바로 답장을 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겨도 좋을 것 같고요. 빨리 국내 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비운의 맥북 터치바처럼 계륵이 되지 않겠죠. 자, 이제 더 중요한 얘기죠. 이놈의 트루뎁스 카메라 영역이 화면을 볼 때 거슬리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요. 자, 확인하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틀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어떤 계기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디에디트 채널의 영상은 아이폰을 비롯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확대를 하지 않아도 전체 화면이 꽉 차도록 센스 넘치는 화면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맥스로 봤을 때는 디에디트의 로고가 아이폰의 노치 위로 살짝 정확히 걸치게 해두었는데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로 보면은 절망적입니다. 정말 저희 로고가 이 다이내믹 아일랜드에 딱 가려버리죠. 진짜 거슬리네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로고를 옮겨볼까 해요. 자, 여기 있는 로고를 어딘가로 PD가 옮겨줄 거예요. 샥! 넷플릭스에서 영상을 하나 틀어볼까요? 전체 화면으로 플레이한 모습입니다. 화면을 가리는 면적 자체는 노치가 조금 더 넓거나 비슷할 텐데 이게 다이내믹 아일랜드는 화면의 중앙으로 조금 더 치고 들어온 형태다 보니까 살짝 더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로 화면으로 영상물을 감상할 때는 제가 정말 넷플릭스 티빙 이런 거 자주 보는 사람인데 금방 적응이 될 정도의 거슬림이고 몰입에 방해를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거슬리는 건 언제였냐면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세로 스크롤 화면으로 웹툰을 볼 때였습니다. 제가 또 웹툰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웹툰을 보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 구멍 사이로 그림이랑 이 대사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이내믹 아일랜드의 경우 위아래로 그림과 글씨가 보이고 이 부분에 약간 동그란 스티커가 붙어가지고 가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답답함? 요 사이로 보이는 것도 되게 뭔가 약간 거슬리는 이 느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되게 약간 몰입을 좀 해치고 답답함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죠. 제가 뭐 갤럭시 스마트폰도 항상 몇 년째 같이 쓰다 보니까 전혀 감흥이 없었는데 일주일 동안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쓰다가 다시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쓰려고 했더니 이 잠금 화면이 꺼져버리는 게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자, 고양이 사진으로 설정할 때는 우리 고양이를 가리는 게 싫어서 그냥 위젯은 넣지 않고 있어요. 자, 한번 어둡게 해볼게요. 이렇게 약간 안에 있는 이미지가 움직이면서 우아하게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요즘 제가 잘 쓰는 잠금 화면인데요. 개인적으로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의 두 개 가장 좋은 위젯은 시시각각 확인하면 좋은 요 날씨 정보랑 주식이 아닌가. 주식 보이십니까? 항상 띄워두면 절망을 계속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달 표면으로 설정을 해두었는데요. 자, 밝았다가 어두워질 때 달이 살짝 스무스하게 움직이면서 전반적으로 이 조도가 딱 떨어지는 이 느낌. 너무 이 모션이 아름답지 않아요? 아이폰의 디스플레이가 최대 120Hz까지 지원하면서 자동으로 화면 주사율을 조절해주는 프로모션 기술을 지원하잖아요. 이 주사율을 1Hz까지 낮추면서 동시에 그래픽과 색감을 보존하는 형태로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로 전환되는 게 바로 이 UI의 핵심입니다. 일반 모드에서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로 이 전환될 때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유연하고 아름답지 않나요? 그리고 주변광 센서가 항상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라고 해도 되게 어두운 곳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두워지고 해가 밝은 환경에서는 500니트까지 자동으로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접 센서를 사용해서 가방에 넣어두거나 주머니에 넣어두거나 그리고 폰을 내가 나 안 볼 거야 하고 이렇게 엎어두면은 임의로 화면이 서서히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근접 센서를 손으로 한번 가려볼게요.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죠?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손을 이렇게 떼면 다시 싹 올라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애플워치랑 아이폰이 페어링된 상태에서
도저히 사용자가 지금은 아이폰을 만질 수 없다라고 판단될 만큼 아이폰과 이 애플워치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때도 알아서 이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를 어둡게 꺼버린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AOD 기능 갤럭시보다 한 세기 정도 늦게 적용해 준 것 같은데 이런 UI 디테일 하나하나를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대단해요 하면서 리뷰하고 있는 저 자신한테 현타가 오지만 정말 디테일이 있는 그런 신기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폰 14 시리즈의 디테일한 특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 미친 듯이 사진이랑 영상을 찍어보고 있으니까 조만간 카메라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어떤 기존과 아이폰 14 시리즈의 카메라를 비교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의견 주세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애플워치 울트라를 한번 참았는데 어떠세요? 내 주변 사람들 지금 이거 갖고 싶다고 다 난리 났어. 저도요. 갖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나한테 너무 크다고 한 거야? 네. 갤럭시 쓰신. 그러니까 갤럭시 쓰잖아. 폰은 아이폰으로 바꿀 생각이 전혀 없지. 네. 근데 이 애플워치 울트라는 쓰고 싶다고? 네. 너는 진짜 혼종 중에 혼종이다.